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로는 비실시간 수업을 위한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수업을 위한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녹화 시 필요한 장비 설치 방법, 그 다음에 녹화 시 유의사항, 그리고 또한 녹화된 비디오의 컴퓨터 전송 방법을 비실시간 수업에서 얘기할 거고요. 실시간 수업일 경우에는 실시간 방송 시 주의하는 사항하고 실시간 방송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셋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실시간 수업을 위한 장비 사용법인데요. 비실시간 수업을 위한 장비 사용에는 첫 번째, 카메라하고 마이크 위치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따른 조명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녹화를 하셔야겠죠. 녹화가 다 끝난 다음에는 녹화된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을 나중에 하셔야겠습니다. 비실시간 수업 녹화 시에는 사실은 계획을 미리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미리 하셔야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실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녹화된 영상을 갖다가 편집을 하실지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획하는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집될 최종 수업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데요. 차이가 있다면은 뭐냐면은 시간 절약이나 효율적으로 비실시간 수업을 녹화하시기 위해서는 강의의 순서가 아닌 녹화의 편리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래프트를 하시는 영상을 찍으시는데 크래프트 중간중간에 설명하시는 부분을 다른 형태로 해서 찍으시겠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얼굴이 비춰지면서 설명을 하시고 다시 크래프트로 보여주시고 또다시 설명하시고 크래프트 만드는 거를 보여주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세팅을 크래프트 녹화하는 더 했다가 설명하시는 부분을 찍는 것으로 세팅을 다시 바꿨다가 또다시 크래프팅을 하는 것을 세팅을 하셨다가 이러면 시간이 배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부분을 쭉 다 녹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크래프트를 하시는 것을 쭉 다 녹화를 하셔서 나중에 편집 단계에서 이렇게 잘라갖고 부분 이렇게 붙여서 순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헷갈린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내가 이때 무슨 얘기를 했지?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내가 레코딩한 순서가 아니고 편집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계획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비실시간 장비를 어떻게 셋업하고 어떻게 그 파일을 옮기는지 데모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캠코더를 통해서 찍은 영상을 비실시간 수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캠코더에 보시면은 여기 USB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USB를 통해서 USB 케이블을 통해서 컴퓨터로 연결을 하실 경우에는 뭐로 인식이 되냐면은 플래시 드라이브처럼 디스크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이 USB 이 포트 모양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작은 포트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마이크로 USB 형태이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없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캠코더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빼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레코딩을 먼저 할게요. 자, 레코딩을 몇 초 동안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하기 위해서 몇 초 동안만 녹음을 할게요. 자, 지금 한 10초 정도 이제 녹화를 했는데, 자, 녹화를 하시고 끝난 다음에 만약에 메모리 카드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이 캠코더를 끄신 다음에 메모리 카드를 뽑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캠코더를 이제 끄시고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메모리 카드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SD 카드 형태인데 요거보다 좀 더 작은 크기로 존재하는 그 메모리 카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중에서 요만한 카드가 있어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카드가 되게 작죠? 요만한 거를 쓰시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만한 거를 쓰시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 정도 사이즈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만한 사이즈의 메모리 카드가 있다면은 이렇게 어댑터가 있어 갖고요. 어댑터 보이시죠? 보통 같이 오는데 이렇게 꽂아 갖고 어댑터 통해서 이제 쓰시면은 작은 것도 실제로 이렇게 큰 것처럼 동일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 큰 사이즈는 SD 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조그만 사이즈는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하는 사이즈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랩탑에 어떤 거는 이렇게 랩탑에 메모리 카드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 리더가 있는 그 랩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포커스가 잘 안 맞아서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랩탑에 이런 게 없으시다 아니면 데스크탑 컴퓨터인데 이런 메모리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실 때에는 이런 어댑터로도 팔고 있습니다. 아주 비싸진 않고요. 한 10불 정도에서 20불 정도 되면은 구입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끝에가 USB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USB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각종 메모리 카드 규격에 따른 그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으셔 갖고 방향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꽂고 이거를 컴퓨터에 연결하시면은 플래시 드라이브처럼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막바로 꽂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막 꽂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마치 플래시 드라이브 인식하던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여기 인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통 이제 카메라마다 이제 규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DCIM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고요. 잘 보시면은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이제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플래시 메모리 쓰시듯이 그 카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피해 갖고 컴퓨터로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갖고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신 거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코딩한 게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오죠. 예, 이렇게 해서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컴퓨터로 갖고 오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핸드폰을 사용해서 녹화를 한 것을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카메라를 통해서 비디오를 선택하시고요. 비디오로 이제 레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로 레코딩을 하시죠. 네, 저도 살짝만 하겠습니다. 자, 한 10초 정도 녹화를 하고요. 이제 스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앨범에 들어갈 텐데요. 이렇게 비디오로 플레이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이거를 컴퓨터에 옮기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옮기시려면은 이렇게 애플에서 나오는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만약에 삼성 갤럭시 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면 거기에 맞는 케이블이 딸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끝은 이렇게 또 US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SB로 되어 있는 거를 자, 컴퓨터에 꽂으시면은 만약에 처음으로 이 컴퓨터하고 전화기를 연결하셨을 때에는 이 컴퓨터를 믿겠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겠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뭘로 인식이 되냐면은 디스 PC로 가시고요. USB 드라이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니까 애플 아이폰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보인 상태에서 오픈을 해보시면은 인터널 스토리지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눌러보시면은 아까하고 비슷하게 그 캠코더를 사용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DSM이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그걸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가장 보통 이제 나중 거가 높은 번호가 가장 최신 거라고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막 녹화한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는 거를 그냥 컴퓨터 화면에다가 갖고 오시면 돼요. 플래시 드라이브 사용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칠판 사용하는 것과 같이 아이패드를 애플 펜슬하고 해서 그 칠판처럼 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듯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지 캔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윈도우즈하고 사용할 때는 이게 필요하고요. 애플 컴퓨터하고 직접 쓰실 때는 사실은 요즘 애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라고 따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윈도우즈가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도 물론 있고요. 저는 이지 캔버스라는 거 쓰는데 금액이 한 10몇 불이라서 저렴하면서도 한 번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지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은 연결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얘기한 그 애플 컴퓨터 아이패드나 그 다음에 아이폰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케이블을 일단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을 USB죠. USB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 컴퓨터에 이미 그 이지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으시면은 이지 캔버스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구글에서 이지 캔버스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지 캔버스라는 웹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고 여기서 PC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PC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있죠.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이지 캔버스가 동작을 하면서 바로 여기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화면이 보이죠. 사실은 별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요. 이게 그 마우스가 하는 역할을 이 애플 펜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지 캔버스는 지금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아이패드에 동일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능은 아니지만 파워포인트에서 일반적으로 마우스를 사용해서 화이트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동일시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대신 이렇게 펜이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어서 간혹 이렇게 아이패드를 화이트보드용 하고 펜슬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이제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요, 이게 마우스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탭을 누르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그 마우스를 넣어도 마찬가지 기능이니까 이렇게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 펜슬 모양이든지 어떻게 쉐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페이지를 넘겼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로우 하듯이 똑같이 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로잉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이트보드 대체용으로 쓸 때에는 되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지 캔버스에서는 뭐
그 크기 바꾸고 페인트 모양, 브러쉬 모양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 그대로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제가 다른 거 이용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파워포인트에 이미 다 있는 기능이고요. 대신 그게 펜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 그 차이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혹시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보여드리는 건데요. 똑같이 애플에는 이 기능이 다 이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근데 연결하실 때 보통 아직까지는 아이패드가 USB-C가 아니라 일반적인 USB 포트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USB를 USB-C 형태의 어댑터로 바꿔주는 이 어댑터를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조금 밝게 할게요. 빛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요 사이드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사이드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nect Device to 해서 아이패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 아이패드에 이렇게 아까하고 비슷하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펜이 동시에 동작을 합니다. 약간 다른 거는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패드를 두 번째 모니터로 보통 인식을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지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일한 모니터를 듀플리케이션 하는 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이 사실 얼굴에 있는 그림자를 지우고 더군다나 원하는 촬영하는 것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많이 쓰는데요. 조명을 쓰려면은 이런 전등이 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빛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것을 통과해서 나오는 일반적인 조명이 되게 유용합니다. 이렇게 막바로 이렇게 포인트로 되는 것은 이게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요. 저같이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얼굴의 특정 부분을 비췄을 때에는 그 부분만 빛나는 거고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등이 이런 형태의 전등을 저는 되게 권합니다. 그래야 얼굴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밝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밝은 게 느껴지거든요. 또한 왼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의 왼쪽은 이 빛으로 밝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 오른쪽에 이제 그림자가 생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비슷한 형태의 전등을 하나를 더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전등을 두 개를 두면은 왼쪽에 있는 그 그림자는 왼쪽에 있는 조명으로 인해서 없어지고요. 오른쪽에도 조명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조명을 통해서 제 오른쪽에 있는 얼굴의 오른쪽 면에 있는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 세팅이 바로 이 뒤에 있는 그 램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벽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 왜냐면은 저 오른쪽 대각선에 있는 거하고 왼쪽 대각선에 있는 것이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을 때 제 얼굴은 괜찮지만 제 뒤쪽 벽에 있는 곳에서는 이제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하나의 전구를 또 하나 반사를 하시던지 이거는 직접 비추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조명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인 조명 세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어둡기 때문에 위에 이제 등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등의 단점은 뭐냐면은 제 이마가, 저처럼 이마가 넓은 분은 이마가 빛날 수 있는 그런 형태 때문에 사실은 꼭 좋은 세팅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3개고요. 간혹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의 특정 부분을
조금 더 너무 어두운 부분을 제거하는, 간혹 이제 이 실제로 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왜 밑에서 이렇게 반사판 갖고 이렇게 비추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제 턱 밑에 있는 그림자를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에 있는 저 두 개의 전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바깥에 보시다시피 지금 어둡습니다. 사실은 조명을 하실 때 햇빛이 있을 경우에는 햇빛이 워낙 밝기 때문에 이런 조명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튜디오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창문이 없는 데가 대부분 다 많을 거예요. 이유는 조명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밝은 대낮에 한다면은 조명 자체가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햇볕에 의해서 한쪽만 너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녹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에는 사실은 햇빛이 있는 방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를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좀 더 나은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수업을 위한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시간 수업을 위한 장비도 비실시간하고 비슷하지만 카메라하고 마이크 위치 설정, 그 다음에 컴퓨터 연결, 그 다음에 조명하는 것까지는 비슷합니다. 레코딩에 들어간 것은 계속 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시간 프로그램 방송을 하실 때는 미리 다 연결을 하시고요. 조명도 다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셋업이 됐으면은 실시간 방송이 시작된 후에는 바꾸시기 어렵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줌을 통해서 어떻게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캠코더를 어떻게 컴퓨터에 연결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캠코더 옆에는 TV나 아니면 다른 기타 영상 장치에 녹음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HDMI 포트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HDMI 포트가 있죠. 근데 이게 일반 HDMI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예요. 이게 미니 HDMI 포트인데요. 보통 캠코더 살 때 TV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블이 보통 딸려옵니다. 그래서 한쪽은 좀 작은 사이즈 미니 HDMI고요. 다른 쪽은 조금 굵은 일반적인 HDMI 포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미니 HDMI에 캠코더 쪽을 연결하시고요.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이 HDMI 쪽을 컴퓨터에 연결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있는 일반적인 HDMI 포트는 여기 컴퓨터에 보시면은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HDMI 포트는 사실은 출력용이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는 사실 출력용이기 때문에 캠코더에 있는 HDMI 포트로 바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어댑터가 필요하고요. 이 어댑터에 캠코더에서 나온 HDMI를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HDMI 비디오 캡처 USB 포트를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캠코더가 USB 웹캠 형태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HDMI 비디오 캡처 어댑터를 통해서요. 연결이 되고 난 후에 줌을 보시게 되면은 줌에 이렇게 사용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줌 사용자 이름에 보시면은 세팅이 있는데 이 세팅에 들어가시면 비디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고요.
카메라를 이 영상 캡처 보드가 있으면은 USB 비디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캠코더를 켜야겠죠. 자, 이게 이제 캠코더를 통해서 영상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캠코더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이 비디오 캡처 보드를 통해서 컴퓨터에서는 USB 비디오라고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랩탑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랩탑에 있는 웹캠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인티그레이티드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 랩탑에 부착되어 있는 웹카메라고요. 이 USB 비디오는 지금 비디오 캡처 어댑터를 통해서 들어온 이 캠코더 영상입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랩탑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랩탑에 있는 마이크로폰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비디오 캡처 보드를 통해서 들어온 USB 디지털 오디오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캠코더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음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비디오도 그렇고 오디오도 그렇고 둘 다 캠코더에서 들어오는 영상하고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스템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고 난 후에 이제 줌에서 이제 미팅을 가지실 때 다들 하시다시피 미팅을 크리에이션 하시고요. 이제 시간대가 되어서 시작을 하셨으면은 지금 기본 세팅이 조인 위드 컴퓨터 오디오를 제가 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캠코더를 통해서 들어온 음성이 들어오는 거고요. 영상은 이렇게 스타트 비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 지금 현재 캠코더를 통해서 들어온 그 영상이 지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것은 학생들이 보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랩탑에다가 다른 랩탑에다가 세팅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줌 미팅을 만약에 시작하시게 되면은 여기도 오디오를 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학생들이 보는 거고요. 이쪽은 지금 선생님이 캠코더를 통해서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게 들어오는 신호죠. 예,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캠코더를 쓰면 장점은 이렇게 줌인하고 줌아웃이 캠코더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 더 좋은 수업을 하시기에 캠코더가 사실은 더 적합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인데 이 전화기를 웹캠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포캠이라고 있습니다. 이 에포캠이라는 거를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설치하실 때는 앱스토어에 가시고요. 앱스토어 있죠? 앱스토어에 가셔서 여기서 서치에서, 만약에 서치 안 보시면 여기 서치 있죠? 서치에서 에포캠이라고 치십시오. 에포캠 하시면은 유료 버전도 있고요,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무료 버전을 이렇게 설치를 일단 해 주시고요. 설치를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오픈을 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에포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이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좀 광고가 나오네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실제로 카메라처럼 동작을 하죠. 그 상태에서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케이블을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 끝이 또 USB 포트거든요. USB 포트를 컴퓨터에 꽂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 에포캠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오픈하시고요.
타입을 epoch cam EPOC 치시면은 구글에서 키논이라고 하는 회사가 뜰 거예요. 이게 만든 회사인데 거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Turn your phone into a webcam for free라고 나오죠.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넘버 2에 Download and install our computer drivers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사용하시는 게 윈도우즈 컴퓨터면 다운로드 윈도우즈 드라이버, 사용하시는 것이 맥OS면은 애플 맥 컴퓨터면은 맥OS 드라이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운로드 윈도우즈 드라이버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이브가 되죠. 저장을 다 끝나면은 다운로드에 가시면은 이렇게 에포캠이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요거를 누르셔서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Yes를 눌렀고요. 그러면 이제 인스톨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스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인스톨을 안 하는 건데 만약에 인스톨이 안 되셨으면은 다시 처음부터 인스톨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인스톨 하셨으면은 굳이 언인스톨하고 인스톨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인스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톨을 했습니다. 이거 광고니까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부트 하겠느냐 했을 때 리부트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리부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부트를 안 할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리부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리부트를 하셨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웹캠이기 때문에 스카이프도 됐고 줌 같은 경우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줌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줌으로 들어왔죠? 줌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사람 이름에서 세팅을 가셔도 되고 그 밑에 있는 세팅 기어를 누르셔도 되고요. 세팅을 가보시면은 비디오에 이렇게 아까 이제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캡처 보드가 USB로 되어 있거든요. 이름이 USB였잖아요. 이번에는 에포캠이기 때문에 에포캠이 막바로 나와요. 그래서 에포캠 카메라로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혀진 영상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오디오도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에포캠이 키논이라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키논이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 지금 에포캠 셀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이크입니다.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단점은 이게 프리 버전을 사용하셨을 때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광고가 떠요. 물론 이 광고가 실제 사용하는 웹 카메라에는 이렇게 안 보여요.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데 이 실제 그 셀폰에서는 광고가 뜨기 때문에 이게 무료 버전이거든요.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웹 카메라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상대로 쭉 다 진행이 될 경우는 되게 좋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비실시간 방송에서는 보통 어떤 것이 많이 발생이 되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편집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게 사실은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필요하네, 저게 또 필요하네, 그래갖고 중간중간에 다시 레코딩이 들어가고 비실시간 수업에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작업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갔고 다시 찍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비실시간 방송에서는 그런 시간 분배까지도 예상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에서 예상이 되는 문제점들은요. 보통은 평상시에 안 일어나는 것들, 생각 못했던 것들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갑자기 죽어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평상시에 짧게 녹화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길게 녹화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조금 느리게 된다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부드럽게 영상이 잘 시작이 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얘가 중간중간에 멈추거나 조금 이상하게 동작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만약에 시스템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시스템도 보완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평상시 쓰실 때는 다운로드하는 스피드가 중요하지만 실시간 방송을 했을 때는 내 화상이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업로드 스피드에 해당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현재 인터넷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한 40MB per second를 다운로드를 하시는 서비스에 가입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업로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MB per second 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속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스피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업로드하는 스피드가 좀 느려갖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화질을 올려서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질을 조금 낮춰갖고 끊기지 않고 계속 그 실시간 방송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갖고 실시간 방송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PPT를 이용한 영상 작성 방법 및 무료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사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